우리 잠시 시간을 내서요. 집안에 있는 찬장이나 냉장고 문을 한번 스르륵 열어본다고 상상해 볼까요? 아마 그 안에는 아주 익숙한 상표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정말 수많은 브랜드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중 어떤 것들은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어느새 우리 삶의 아주 깊숙한 일부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거대하고 또 복잡한 역사를 품고 있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즐겨 찾던 동네에 작은 빵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형 프랜차이즈의 일부가 되어 있다거나, 혹은 내가 정말 아끼던, 나만 알던 그런 인디 브랜드가 거대 기업에 인수되었다는 그런 소식 말이에요. 처음 한두 번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세상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겼는데, 이상하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더 자주, 그리고 훨씬 더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흐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을 가만히 보다 보면 문득 오래된 우스갯소리 하나가 떠오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훗날 지구가 멸망하고 나면 결국 살아남는 것은 네슬레와 코카콜라, 이 둘뿐일 것이다 하는 그 농담이요. 처음 들었을 땐 그저 웃어 넘겼지만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조용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서늘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 거인 중 하나, 네슬레의 아주 오래전 그 시작점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거대한 식품 제국의 시작은요, 놀랍게도 아주 평범한 한 남자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그냥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해보는, 조금은 절박해 보이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되거든요. 처음부터 무슨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진 비범한 사업가의 모습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사업 이력을 한번 보세요. 카놀라유를 만들었다가 갑자기 럼주나 압생트 같은 술을 제조합니다. 그러다가는 또 식초를 팔고요. 여기서 그치지도 않고 이번엔 농업용 비료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심지어는 길거리에 가스등을 설치하는 사업까지 벌입니다. 이 목록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사업들의 나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가 정말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니, 대체 왜 이 모든 걸 다 했던 걸까요? 잠깐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메뉴판을 딱 열었는데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온갖 메뉴가 20가지, 30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이 집 정말 맛있는 메뉴가 뭘까 하는 기대보다는 혹시 장사가 잘 안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들기 쉽죠. 창업자 앙린 네슬레의 상황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단 하나라도 좋으니까 제발 뭐 하나라도 제대로 걸려라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당시에 좀 팔릴 만하다고 생각되는 건 일단 전부 시도해본 겁니다. 이건 성공한 사업가의 자신감 넘치는 행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훨씬 더 가까웠죠. 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저 사업 목록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으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수많은 실패 뒤에는요, 그의 아주 절박했던 개인사와 그 시대의 배경이 짙게 깔려 있거든요. 그는 사실 우리가 아는 네슬레의 본고장 스위스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하이ን리히 네슬레.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유리 세공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일찌감치 약사의 도제로 들어가서 10대 시절부터 약국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지금의 약국과는 조금 다르죠. 당시의 약국은 온갖 약초와 화학약품을 직접 다루면서 약을 조제하던 곳. 말하자면 최첨단 화학 실험실과도 같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어깨너머로 그리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화학 지식을 익혔어요. 대학 같은 정규교육 기관이 드물었던 시절에 이건 정말 돈 주고도 배우기 힘든 아주 귀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20대 초반에 돌연 스위스로 이주합니다. 당시 독일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는 좀 더 안정적인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의 삶이라는 게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시 스위스는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였고 굴러온 돌과 같은 이민자에게 현지인들의 텃세와 경계는 아주 심했죠.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든 그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는 아주 큰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은 독일식 이름 하인리히를 그 지역에서 통용되던 프랑스식 이름인 앙리로 바꾼 것이죠. 이게 그냥 이름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정말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그곳에 뿌리 내리고 싶었던 한 청년의 고독과 간절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앙리가 스위스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사업을 전전하면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던 바로 그 시절, 유럽 전역에서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아주 거대한 비극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의 깃발 아래 도시는 번성하고 공장 굴뚝은 쉴 새 없이 연기를 뿜어냈지만 그 화려한 발전의 이면에는 아주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당시 유럽의 영아 사망률은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10명 중 무려 2명이 첫 번째 생일조차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영양 결핍이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 하루에 12시간이 넘게 공장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고 갓 태어난 아기에게 온전히 모유를 수여할 시간과 환경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건 사회 전체가 겪고 있던 하지만 누구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던 아주 거대한 문제였습니다. 앙리는 바로 이 사회적 비극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가 순수하게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전의 비료 사업처럼 이것이 돈이 되겠다라는 사업가로서의 날카로운 식감이 먼저 발동했겠죠. 그리고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약국에서 오랜 시간 갈고 닦은 화학 지식이었죠.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명한 독일의 화학자였던 리비히라는 사람이 이미 아기용 수프라는 제품을 개발해서 학술지에 발표까지 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앙리는 여기서 아주 영리하고 또 실용적인 접근을 합니다. 먼저 선구자이자 경쟁자인 리비히의 제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화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영양학적으로 품질을 더 좋게 개량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리비히의 제조법은 너무나 학술적이고 복잡해서 실험실에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도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앙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과정을 최대한 단순화해서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도 쉽게 만들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합리적인 가격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혁신이라는 게 때로는 완전한 발명이 아니라 이런 개선과 실용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죠. 그렇게 수많은 연구와 실패 끝에 1867년 앙리 네슬레의 이유식이 마침내 세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이야기들이 늘 그렇듯이 그의 인생과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정말 결정적인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주 절박한 표정의 한 부부가 그의 집 문을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그 부부의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그 어떤 음식은 물론이고 엄마의 모유조차 전혀 소화하지 못하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도 이미 포기한 상황이었죠. 부모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갓난아기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다는 앙리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앙리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만든 이유식을 아기에게 먹였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아기가 거짓말처럼 기운을 차리고 음식을 받아먹기 시작하면서 건강을 되찾은 겁니다. 이 극적인 이야기는 어떤 비싼 광고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고 스위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앙리는 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의 마케팅 방식은 정말 탁월했어요. 당시 이유식 시장에는 아주 뜨거운 논쟁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인공적으로 만든 이유식이 과연 신성한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논쟁이었죠. 경쟁자였던 리비히는 자신의 제품이 모유의 완벽한 대체품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앙리는 이 소모적인 논쟁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갔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유는 아기에게 필수적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모유를 먹일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한마디는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던 수많은 어머니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제품을 모유의 대체제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위한 필수적인 보완제로 완벽하게 자리매김시킨 겁니다. 그의 사업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주문량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해야 할 정도였죠. 수십 년간의 기나긴 실패와 방황 끝에 마침내 거머쥐인 눈부신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8년 만인 1874년 성공의 가장 높은 정점에서 그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평생을 바쳐서 일군 회사를 매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지금이야 60세는 한창 사회생활을 할 나이지만 19세기 후반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죽음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느낄 만한 나이였죠. 그는 이 거대한 회사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기엔 자신이 너무 늙고 지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사업을 물려줄 자식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건 이 회사가 자신이 죽고 난 뒤에 후계자 없이 사라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이 그를 멈추게 한 것이죠. 성공을 지키는 것도 성공을 이루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결국 앙리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회사를 매각합니다. 물론 네슬레라는 이름과 자신의 서명을 로고로 계속 사용한다는 조건을 붙였죠. 그렇게 네슬레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하던 바로 그 무렵 무대 위에 아주 강력하고 위협적인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앵글로 스위스 연유회사였습니다. 이 두 회사를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슬레는 앞서 보았듯이 엄마와 아기라는 아주 특정 고객층을 위한 솔루션, 즉 이유식 시장의 절대 강자였고요. 반면에 앵글로 스위스는 특정 고객이 아닌 모두를 위한 우유 보존 솔루션, 바로 연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살균 기술 덕분에 우유를 냉장고에 며칠씩 보관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신선한 우유를 하루 이상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우유에서 수분을 날리고 설탕을 넣어서 통조림에 담은 연유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제품이었고 앵글로 스위스는 이 거대한 시장의 주인이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왕으로 군림하던 두 회사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윤유 시장을 기반으로 막강한 자본과 유통망을 갖추고 있던 앵글로 스위스가 어느 날 네슬레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유식 시장의 진출을 선언한 겁니다. 처음 네슬레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품질은 우리 제품이 훨씬 우월한데 문제 없을 거야 하고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국의 소매상들이 앵글로 스위스의 이유식만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가 정말 너무나 간단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소매상 입장에서는 아기 이유식이랑 일반 연유를 각기 다른 회사에서 따로따로 주문하는 것보다 그냥 한 회사에서 한꺼번에 납품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었기 때문이죠. 제품의 질과는 전혀 무관한 바로 유통의 문제였습니다.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 네슬레는 곧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연유를 만들겠다며 앵글로 스위스의 심장부로 역공을 펼친 것이죠. 이때부터 스위스를 대표하는 두 거대 식품 기업의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건 정면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던 경쟁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하나의 회사가 될 수 있었을까? 모든 싸움이 그렇듯이 두 회사의 소모적인 경쟁도 예상치 못한 외부의 충격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주무대는 뜻밖에도 머나먼 미국 시장이었어요. 연유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앵글로 스위스가 야심차게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현지의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을 만나서 예상치 못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서서히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다 보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이익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 두 회사의 정영진은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힘을 합치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이익이라는 그 냉정한 현실을 말이죠. 1899년 오랜 시간 스위스 식품 시장을 양분했던 두 경쟁자는 마침내 하나의 회사가 되기로 합의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쪽이 다른 쪽을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합치는 대등합병이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회사의 이름은 아기들을 살린 그 극적인 스토리 덕분에 브랜드 파워가 훨씬 더 강했던 네슬레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죠. 한 사람의 수많은 실패와 그리고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성공, 또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선택과 라이벌과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결국 하나가 되는 과정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서 지금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거대한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듣는 수많은 인수합병 소식들을 보면서 150여 년 전 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 거대함의 본질에 대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를 조용히 던져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